안녕하세요. 민백유치원 어머님들, 아버님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부모 양육 스트레스 강의에 오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줌으로 연수가 있었는데요. 음, 이렇게 줌 연수가 많아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와이파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날 상당히 인터넷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께서 집중해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정말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제 마음이 너무나도 편안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민백 유치원에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제 수업 전에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의 힘이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정말 그 기도의 힘으로 제 마음의 평안과 또 함께 집중할 수 있는 그 부모님들과의 시간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강의자로서 계속 끊어지는 강의를 참여해 주신 그 부모님들에 대한 감사와 또 그리고 '불완전한 내용들이 전달됐을 것 같다.'라고 하는 우려, 그리고 민백유치원의 깊은 배려와 기도를 생각하면서 제가 영상으로 이 내용들을 온전히 전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 민백유치원의 학부모님들만을 위한 연수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양육 스트레스지만 제 제목은 "토닥토닥 1 센치 자라나는 부모."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이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함께 자라나는 것이죠. "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지금 내 아이 1 명, 2 명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들을 아마 부모님들이 경험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보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라나시는 한 뼘 한 뼘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를 함께할 제 소개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름이 정경미고요. 충신대학교 기독교 유아교육과 박사를 졸업했습니다. 현재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연수들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더프룻 교육연구의 대표로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신대 유아교육과에 출강해서 유아과학교육이라는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솔교육에서 신기한 한글나라 이런 것을 접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거기에서 부모 교육 전문 강사 그리고 자격 과정들을 개발한 개발자 및 강의자입니다. 부모 교육과 관련되어서는 시중에 나와 있는 제 책이 "관계 중심으로 이해하는 부모 교육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대학에서 쓰는 교재이기 때문에 다소 딱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또 부모님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과 마음과 또 고충들도 함께 담겨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좋은 협력자로 세워가시는 데 참고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보셔도 좋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서술되어 있는 방식의 저서를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아동문학이라는 이제 그림책 관련한 분야에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민백 유치원 어머님들과는 부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코로나라는 상황, 그리고 우리의 피할 수 없는 부모로서의 양육 스트레스, 그리고 그 양육 스트레스가 현상적으로는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근본에 어떠한 요인들이 있는지를 좀 장기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맞벌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외벌이이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9년 12월에 코로나가 일어나고 우리는 그 상황이 한 달 지나면 또 2달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냥 잠깐의 쉼을 가져야지.' 정도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쉬어야만 했지요. 사상 초유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 인류에게 일어난 것이고, 이것은 어느 한 지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일 년이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지요. 1 년, 2 년이 이렇게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랑 관련해서 이 양육 스트레스는 어떠한 관련성을 가졌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생겨나면서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단어들이나 말들이 있는데 또 사람들에게 어떤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주었던 이러한 부분들이 우울감이라는 것이죠. 전 세계가 겪고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이 부분을 어느 만큼 수준의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느냐가 차이가 있을 텐데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우울감과 스트레스 요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코로나 우울, 코로나 블루라는 것을 겪는 사람들의 어 54.7%, 이거는 성인이에요, 성인. 성인 남녀의 절반 이상이 54.7%가 코로나 블루, 바로 우울 현상을 경험했다라는 건데요. 우울은 바로 스트레스랑 굉장히 직결되는 요소잖아요. 그런데 성인 남녀라고 함은 사실은 그 기혼자들, 자녀가 있는 기혼자들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혼이신 분들은 코로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양육 스트레스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도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의 특징이 하나 더하기 하나가 2가 되면 그냥 좋겠어요. 그죠? 이 정도는 하면서. 그런데 스트레스의 특성상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5가 되기도 하고요. 10이 되기도 하고 100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독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끼리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그렇지 않았던 어떤 상황에서의 나의 대처가 스스로에게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죠? 내가 왜 이러는지 나조차도 모르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결부되어서 우리에게 더 스트레스가 1 더하기 1의 10의 상황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이해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은 지나가고 나면 이것 관련된 스트레스는 우리가 없어질 수 있지만 부모의 스트레스, 자녀를 데리고 또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자녀가 자라나면서 겪게 되는 부모가 가져야 되는 스트레스는 없어지지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관계들 중에 유일하게 끊을 수 없는 관계는 부모-자녀 관계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관계에서의 스트레스는 내가 이렇게 단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관계라는 것을 내 의지로 끊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죽고의 문제까지 이르를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현명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살다 보면 오기도 하죠. 안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그러면 정말 그야말로 직장을 옮기거나 뭐 그만두는 경우 생기겠죠. 친구라 할지라도 뭐 10년지기, 20년지기라 할지라도 내가 그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 친구 관계도 손절의 관계에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 자녀는 어떤가요? 예. 정말 내 몸에서 태어나서 그쵸. 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자녀가 독립해서 다른 가정을 이룬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존재가 변하지는 않죠. 부모, 자녀라고 하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물며 부부도 싫으면 갈라지기도 하죠.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죠. 그런데 부모, 자녀 관계만은 그럴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는 피할 수 있는 스트레스인가요?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즐겨라라고 합니다. 저도 이 단어를 저희 남동생을 통해서 알았는데요. 남동생이 군대에 가서 그 화생방 훈련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희미하게 저쪽 벽에 뭐가 써 있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고 써 있대요. 그래서 목숨을 건져서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그래.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지만 양육 스트레스도 그와 같지 않을까.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다 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코로나랑 관련해서 재택근무, 그죠? 그리고 저는 마스크, 택배, 배달, 이런 사실은 전쟁이나 이렇게 어떤 병이 퍼지는 전염병 상황이나 이러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항상 나쁜 일이었지만 또 그 이면에 또 어떠한 산업을 발전시키는 힘도 있죠. 그래서 정말 흑과 백의 대비가 분명한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이런 비대면 서비스에도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배달 어때요? 배달 음식 대부분 드셔보시지 않으셨나요, 이제? 저도 자녀들이랑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매 끼니를 해 먹을 수 없어서 이제 배달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조선시대 사람이라 뭐 짜장면 배달이나 뭐 피자 배달, 뭐 치킨 배달, 이런 정도로만 우리 아이들하고 먹고 지내다가 코로나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달 음식에 입문을 해서 보니까 배달이 안 되는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배달업이 발달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달 서비스를 하는 분들의 어떤 이제 그 직종의 다양화도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처우,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 뭐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그동안은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것들이 대두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그런 사회적 현상에서도 우리가 겪는 것이 있지만 특별히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는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셨을 거예요. 일전의 상황과 같지 않고 이 코로나의 어떤 발병의 수준에 따라서 또 단계에 따라서 내 자녀를 보내기도 하고 못 보내기도 하고 못 보내는 경우에는 맡겨야 할 어떠한 대상을 맡겨야 할 곳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뭐 여의치 않고 국가에서 제공하고 국가에서 내놓는 정책, 돌봄에 대한 정책도 계속 변동이 있고 하니까 일관성 없는 생활 속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주는 스트레스가 만만치가 않았을 거고 그게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삶의 불균형, 그러니까 일관적이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모님들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양한 이제 가족 안에서의 어려움들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돌봄 이용에 대한 거, 그리고 집에 함께 있으면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게 가족 관계를 든든하게 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도 하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는 전에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집에 돌아오고 하면 낮 시간은 거의 각자의 어떠한 일들을 돌보다가 학생들은 공부하거나 아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가서 생활하고 부모님들은 집에 돌아와서 그냥 저녁 시간에 간략하게 대화를 하거나 또 때로는 밖에서 이제 저녁을 먹고 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조차도 좀 어렵죠. 그 개별 생활이 많이 있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한 가정의 공간에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 서로 몰랐던 점을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죠. 네, 뒤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관계 중심으로 이해하는 부모 교육이라는 제목을 제가 쓰는 이유가 관계라고 하는 게 좋을 때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주지만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같은 상황이더라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사람의 특성이죠.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래서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떠한 그 가족들 간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형성돼 있느냐, 또 성향이 긍정성을 띠고 있느냐, 혹은 좀 약간 부정적이거나 비판성을 띠고 있느냐, 혹은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그 역동적인 요인들에 따라서 가족에서 겪게 되는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서의 또 아이를 돌보면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 내가 몰랐던 내 아이의 모습, 또 내가 몰랐던 부모로서의 나의 모습 이러한 것들이 마구마구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고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은 지나가면 괜찮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부모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어, 제가 결혼을 했어요. 저는 결혼을 했고 아이가 3명이 있어요. 그래서 큰아이가 26살인데 여자아이고요. 남자아이는 25살이에요. 그리고 또 막내 여자아이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래서 좀 터울이 있죠. 말하자면 얘는 늦둥인데요. 늦둥이지만 보통 엄마들이 첫째 낳을 때 저는 그 아이를 낳아서 제가 이제 막내를 데리고 외출을 하면 그 아이가 이제 외동 아이처럼 이해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제가 굳이 3명 낳았어요 이렇게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냥 첫째인가 보다 아이가 외동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정도로 제가 결혼을 매우 일찍 했어요. 예. 근데 뭐 저는 이렇게 막 활발하게 말을 좀 하는 성격이어서 외동인 척은 안 하죠. 저 아이가 셋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저희 아이를 이제 그렇게 제가 셋을
낳고 저는 2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일찍 결혼을 한 거예요. 예. 너무 일찍 결혼을 해서 어 부모의 역할을 잘 수행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모 교육을 지금은 하고 있는 교육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잘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완전 틀렸습니다. 저는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부모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무릎 까지고 팔꿈치 까지고 피나고 뭐 다리 똑 부러지고 뭐 이렇게 신체적으로 비유하자면 그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었고 그러면서 제가 부모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정말 부모의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한 10년 후에 10년 후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부모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원래도 제가 이제 '부모 교육자가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졌지만 기회나 여건들이 항상 없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부모 교육 쪽은 내가 할 방향이 아니구나.'라고 사실은 포기하거나 한켠에 접어 놓고 내려놓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가졌던 그런 시행착오의 경험들 그리고 부모가 갖게 되는 어떤 이러한 마음들이 제 강의에 많이 녹아져 나게 된 것을 제가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업에서 부모 교육을 이제 대학생들 예비 부모들이죠. 같이 수업을 하면서 토론을 하거나 할 때 한 학생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교수님 면허 있는 사람만 운전하잖아요. 부모도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정말 와 닿더라고요. '아 맞다.' 어 제가 아무런 자격증도 없이 누군가가 너 당신 이제 부모해도 됩니다." 자녀를 키울 지식과 능력과 태도를 다 갖추었군요. 자녀를 키우십시오. 1 명에서 3 명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향후 20년 동안 이 자격증은 효력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에게 만약에 자격을 주었다면 제가 조금 더 그 자격을 기반으로 '부모를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 학생의 말을 듣고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나와 전혀 다른 인격체가 자라나는 그 과정에 뭔가를 수행하는 게 부모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받았다라고 해서 제가 잘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필기 시험 보고 실기 시험 보고 주행도 보죠.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저도 한 20 년이 뭐 20년 전에 훨씬 전에 면허를 땄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요. 그죠? 필기 시험 보고 그죠? 그것도 한 번에 붙기 어렵잖아요. 저는 필기도 2번, 실기도 2번, 주행도 한 번인가 이렇게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떨어지고 여러 번 시험을 보고 그게 통과해야 S자, T자 뭐 뒤로 주차하는 거, 옆으로 주차하는 거 이게 다 통과가 돼야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런 자동차 운전 면허증, 기계를 다루고 물론 사람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어서 중요한 자격증이죠. 그렇게 해서 받아서 그때서야 이제 뭐예요? 운전대를 잡고 나갈 수가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건데 하물며 우리는 아이들 1 명, 2 명, 3 명 그죠? 그 아이들 또 게다가 같기나 해요? 다 다르잖아요. "내가 셋을 낳았더니 얘네가 다 똑같더라." 손 한번 들어 보시겠어요? 우리 어머님들? 이제 화면으로 저를 보시면서도 손을 한번 들어 보시겠어요? 그분은 저한테 오시면 노벨상 받으실 수 있어요. 저랑 손 붙잡고 전 세계 뭐 생물 뭐 공학 생명공학 협회 이런 데 가 가지고 한번 신고해 봤으면 좋겠어요. 없어요. 그죠? 절대로 똑같은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때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아이들의 성장과 양육을 책임지는 역할인데도요. 우리는 누구 하나의 승인을 받거나 허락을 받거나 배움을 받아서 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주먹구구. 내 엄마가 한 방식, 우리 언니가 한 방식, 우리 이웃이 혹은 우리 이모가 한 방식, 텔레비전에 나온 방식, 또 책을 보고 글로 배운 양육 이런 거에 의존해서 해 나간 거죠. 잘 안 하고 싶은 부모가 있을까요? 부모가 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 생명에 대한 책임감의 씨앗이라는 게 심겨지죠. 그 이제 성장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내가 낳은 아이를 잘 기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부모의 본능이자 욕구죠. 그건 욕심이 아니라 욕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낳았을 때에 굉장히 큰 기쁨, 내가 잘 키우고 싶다라는 그 기쁨과 내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의 그 이미지라는 것이 며칠 가나요? 아이라고 하는 그 정말 너무 조그만 생명체가 태어나서 울고 잠 안 자고 젖 달라고 꿀꿀꿀하고 이러다 보면 그 기쁨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온몸의 피로감과 그죠? 또 힘듦과 또 우리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내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힘들고 엄마가 하는 역할을 아빠가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서 안타까움만 있고 예, 이러한 것들도 아버님들의 어려움이죠. 입덧도 대신 해주고 싶고 또 내가 아내가 아이를 낳았으니 내가 나에게서 혹시 모유가 아니라 부유가 나오면 내가 먹이면 좋겠다. 아내 잠 좀 자게.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혹시? 하셨으면 정말 사랑받는 남편이 되실 수 있는데 안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아내분에게 감사함을 표현하시는 시간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실제로 출산을 그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얼마나 고단한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예뻐요, 아이들이. 근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름이 우리는 바뀌죠. 어떤 이름이 바뀌나요? 네, 나의 뭐 정경미라는 이름이 바뀌진 않지만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부모라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은 나만 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역할이 아니라 내가 방금 출산한 그 생명과 잘 맞아져야 되고 그리고 사회가 부모라는 이름에 거는 기대감이 있어요. 부모라면 이러한 역할들과 의무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매우 부모로서 어려운 일이고 또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정말 살얼음판을 걷듯이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서부터 이제 부모는 스트레스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 부모의 그 출산과 더불어 나타나는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이 어때요? 굉장히 우리가 삭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삭막하지 않은 환경들도 있겠지만 옛날 같지가 않아 이러한 말들을 아마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 이미 사실 기성세대가 된 거죠. 아이들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뭐 아빠나 엄마의 어떤 주권에 의해서 그 아이들이 결정됐죠. 정말로 옛날에는 가정에서 어떤 뭐 아이가 우는 소리가 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웃이 이렇게 신고를 하잖아요. 옆집에서 자꾸 애 우는 소리가 난다라고 신고해서 경찰이 가서 똑똑똑 두드리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집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와서 남의 집 일에 왜 참견하냐고 내가 내 자식 훈육하는데 왜 참견하냐 그러면 경찰들이 이렇게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돌아가야 되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외국에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그죠 아이들의 어떤 권리나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는 무시당했었죠. 예, 그 주권이 아이들에게 없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세상이죠. 그래서 아이에 대한 존중에 대한 문화가 우리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수행해줘야 되는 부모의 역할도 많아졌죠. 아이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많아졌어요. 그게 사실은 남이 나를 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부분들. 아이들이 과거에는 많았죠. 우리 부모님들, 저희 부모님들, 저도 삼남매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7명, 8명 기본이죠. 전쟁에서 이렇게 7명, 8명도 정말 많은데 전쟁에서 한두 분 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정말 그 할머니들의 10대, 20대 시절에는 정말 계속 아이만 낳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아이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거에도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았을까라는 생각. 어. 그러니까 분명히 어린 우리들이 몰랐겠지만 부모님들도 스트레스가 있고 자녀에 대한 걱정과 근심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만큼 신경 써야 되는 것들, 외부적으로 유해 환경이나 이러한 것들이 옛날에는 그 부분이 좀 적었죠. 예.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기본적인 근심과 걱정들은 있었겠지만 유해 환경으로부터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한 것들, 어떤 이 높은 교육열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러한 것들은 지금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녀가 한 명, 두 명 혹은 많으면 세 명, 네 명, 예, 이럴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10명, 막 8명 있는 부모님들보다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아이들이 내 어릴 때하고는 좀 틀려. 네, 우리 어릴 때도 아마 어른들이 그러지 않았을 거야. 그러지 않았을까요? 요즘 애들은 옛날 우리 어렸을 때랑은 참 틀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러죠? 지금의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옆구리에 끼고 태어나는 것 같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옛날 어른들도 우리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것 또한 과거와 지금의 차이점이죠. 우리가 옛날에 그 어른들이 많이 쓰던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바로 자녀 수가 많으면 근심 걱정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걱정은 있었어요. 예,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유해 환경, 그리고 예상치 못한 코로나가 일어난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것들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역할을 굉장히 늘려놓을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지금 현대 세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양육 스트레스의 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이 시대, 그리고 과거의 어른들이 살았던 시대들을 이렇게 조망해 보면서 내 스트레스 상황을 조금 객관적으로 보는 그러한 부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겪게 되는 스트레스들이 상당히 많은데 부모님들, 아이들이 어릴수록, 그죠?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내 연령대, 그리고 혹은 더 어린 아이를 출산하셨거나 혹은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돌보는 경우에 아이들의 연령마다 다른 요구사항들을 부모가 수용해야 되고 또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직장에 다니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음, 다녀오셔서 또 하셔야 되는 일이 있죠. 예, 저도 이제 밖에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곧바로 내 침대나 샤워실로 갈 수가 있나요? 엄마 아빠들이? 저는 이제 여성이니까 여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도 문 열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 방으로 곧바로 못 들어가죠. 예, 이제 거실이랑 주방이 조금 정돈됐는지를 보고 그 외출복을 입은 그대로 얼른 일단은 눈에 조금 정돈되게 사사사사사 돌아다녀요. 5분이든 10분이든 저도 그렇게 해요. 5분이든 10분이든 돌아다니고 그리고 좀 정리가 되면 그제서야 이제 옷을 좀 벗고 근데 저는 지금 아이들이 다 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또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곧바로 못 앉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릴수록 어때요? 네, 한다고 다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도 엄마가 할 일, 아빠가 할 일은 분명히 또 따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서 신체적 에너지를 쓰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내 육체를 또 움직여야 하는 그 신체적 스트레스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어때요? 하루 종일 엄마 아빠랑 떨어져 있다가 저녁 때 엄마 아빠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반갑죠. 예, 반갑고 자기가 무슨 얘기를 막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어때요? 엄마 아빠는 몸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이제 집안일이 먼저예요. 아우 여기 정리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할게. 그러면 이제 아이도 잊어먹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아이가 기다리다가 잠이 들기도 하고 또 가자마자 아이의 밥을 챙겨줘야 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리고 부모님들 걱정이 제일 그거잖아요. 얘가 오늘 잘 지냈나? 뭐 먹었지? 예,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아이들 어렸을 때 다른 것보다도 그게 제일 걱정,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이잖아요. 나 없는 동안 얘가 뭘 좀 먹었나? 이런 거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스트레스고요. 이런 뭐예요? 내가 신체적으로 힘든데 아이가 와서 징징거린다라거나 그죠? 예, 전문 용어로 징징거린다. 그리고 아이가 때를 부린다거나 고집을 부린다라거나 미운 행동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할 때는 어때요? 부모도 사람인지라 막 화가 나죠. 화가 나요. 그러면 막 화를 내요. 일단. 이제 그거를 또 지혜롭게 잘 하시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어, 화를
이렇게 내거나 아니면 좀 신경질을 내거나 그렇게 한 다음에 아이가 하면서 잠이 들으면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미안하죠. 아, 잘해줄 걸. 내가 왜 응? 화를 냈을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얘한테 됐을 건데, 아, 얘도 나름대로 하루 종일 엄마랑 떨어져 있다가 아빠랑 떨어져 있다가 그렇게 한 건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일 일어나면 잘해줘야겠다.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또 어때요? 왜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나죠? 그래서 또 그게 반복되면 반복되는 대로 스트레스. 네, 아이가 부모와 뭔가 소통이 안 되는 순간에 그것 때문에 또 속상한 거, 스트레스, 네, 또 내가 왜 그랬을까에 대한 죄책감, 이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작용합니다. 아이가 때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잘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바람과는 다르게 상당히 큰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죠. 어, 이제 우리가 다른 아이들은 잘하는데 왜 내 아이는 못하지? 혹은 그죠? 그리고 이거는 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자녀를 길러보신 어른들이나 저도 자녀들이 이제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그 시간들을 쭉 지나면서 생각하는 게요. 당연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잘 커주면 정말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부모가 되어갔던 과정인 것 같아요. 어린 부모였을 때는 저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약간 이런. 이 정도는 너무 내가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는 우리 아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거. 얘는 왜 이러지? 이러한 생각들을 저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가 잘 자라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참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고마운 거구나. 그리고 고마웠다라는 이야기를 표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커줘서 정말 고맙다. 이런 얘기를 지금은 제가 해요. 이렇게 상냥하게도 하고 웃으면서도 하고 장난 삼아서도 하고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예요? 잘한 거죠. 부모로서 잘한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 스트레스가 없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면 저도 잘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 잘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분들 중엔 참 부럽게도 정말 아이들이 별일 없이 잘 크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부럽기도 하는 마음도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른 집 아이들도 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정말 무슨 복을 받으셨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정말 부모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말 아이들이 잘 자라준 모습을 뿌듯하게 바라보시면서 고맙다고 우리 아이들이 참 잘 자라줘서 이제 고마운 생각이 든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뵙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지나면서 아무 일이 없는 집은 아무 집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예, 이 얘기는 어, 제가 영상 강의하니까 좀 신난 것 같거든요. 그 여러분들 그 니모를 찾아서라는 애니메이션 아시죠? 거기 그것도 이제 부모님들이 보시면 참 좋은 만화인데 아이들하고도 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 그 파란색 물고기가 니모의 아빠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니모가 되게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난 물고기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해요, 이 부모님이. 그래서 어디 가나 쫓아다니고 못 가게 하고 그래요. 왜 다칠까 봐. 아기 때 상어한테 지느러미를 뜯겼거든요. 그리고 엄마를 잃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만화, 그 애니메이션의 내용인데 호기심이 나면 꼭 보세요. 정말 좋은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파란색 물고기가 그렇게 걱정하는 아버지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버지가 이제 양육 스트레스가 있죠. 그래서 겁을 내요. 이러면은 큰일 난다, 이러면 큰일 난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이렇게 막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란 물고기가 뭐라 그러냐면 되게 황당해 하면서 만약에 니모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아이에게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약간 간장공장 공장장 같은 느낌이 드시겠지만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요. 그죠? 어떤 일을 통해서 성장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가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스트레스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스트레스를 무서워하기보다 관리할 수가 있죠. 게다가 이거를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앞서서 뭐라 그랬어요?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기 때문에
가지고 가면서 얘를 잘 다스리고 관리할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해요. 그러한 면에서 부모님들이 현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양육 성가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양육 죄책감이 있어요. 세 번째는 생활 제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내가 한 부분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세 가지 부분이 모두 낮게 나타나면 나는 스트레스가 낮은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내가 이 세 가지 스트레스가 모두 높다 그러면 나는 폭발 직전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번 여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들으면서 내 스트레스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때 한참 동안 생각하고 정답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의 나의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런 거는 오래 생각하면 답이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 그런 것 같아. 나 그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양육 성가심이 있어요. 말 그대로 성가심이에요. 우리 언제 성가시다 그래요? 귀찮은 감정이 드는 일들을 성가심이라고 하죠. 맞아요. 양육에는 성가심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성가셔 하지? 나는 엄마인데 내가 왜 이런 걸 성가셔 할까라면서 그걸 죄책감까지 또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말씀을 드릴게요. 양육은 성가신 일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집 엄마는 되게 잘 키우는 것 같죠? 그 엄마도 성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가심을 느낀다는 것 자체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성가심은 누구에게나 있다.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있다. 네, 이거를 전제 삼아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이가 먹는 거, 그죠? 하루에 세 끼를 먹으니까 사실은 먹는다는 그 상황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되겠죠. 성가심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육체적 성가심이나, 그죠? 정서적 성가심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해결 안 될 것들을 내가 해야 되고 아이는 변하지가 않으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죠. 특별히 아이가 먹는데 어려움을 갖는다는 건 편식이 심하다거나, 그죠? 뭐 식습관이 나쁜 경우에는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부모 요인도 작용이 될 거죠. 태어나기를 입이 짧게 태어났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주 조금 먹었는데 배불르대요. 그럼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어때요? 불안하죠. 저거 먹고 무슨 배가 부르나, 그럼 저거 먹고 어떻게 버티나 이런 생각. 예. 양이 적은 아이들, 그리고 어떤 이 혀의 감각 자체가 다른 아이들보다 예민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편식으로 연결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편식의 원인도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냥 단지 내 아이가 식습관이 나빠서 안 먹는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기관에서 선생님들도 편식의 상황을 여러 가지 요인으로 판단을 해서 그 아이에게 적합하게 대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식이라고 하는 거, 입이 짧은 거, 식습관에 관련된 거, 특정 음식만 먹는 거, 혹은 알레르기 때문에 부모님이 음식을 가리어서 해줘야 되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면서 기쁨이 있으시면 스트레스가 안 돼요. 그런데 성가심은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있다.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가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이 씻기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100명의 아이가 있으면 그중에 80명은 씻기 싫어해요. 뛰어다니고 안 씻으려고 그러고 네, 그리고 혼자 씻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정말 어른처럼 구석구석 씻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런 거 씻길 때마다 전쟁이다. 네, 막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또 애가 넘어질까 봐 걱정되고 이 모든 것들이 씻기는데 어려움에 포함될 수 있고요. 부모님이 청결도가 높으신 경우 그런 경우에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요인일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그걸 못 봐.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러워져 있는 꼴을 내가 못 본다. 그러면 아이 요인보다는 부모 요인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겠죠. 적당한 정도의 더러움을 참을 줄 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이 부분에서. 네, 이런 차이점.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요. 좋고 나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모님들마다의 성향과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들이 차이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어느 쪽인지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이를 돌보느라고 집안일이 밀려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청결도랑 관련이 되어 있죠. 저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도 예민한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정리해 놓지만 막 서랍에 막 복잡하고 이런 건 어때요? 3개월에 한 번 정리하고 주말에 몰아서 정리하고 대청소 기간에 정리하고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있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인데요.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이렇게 머리카락이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어려우신 분들. 네, 그리고 아이가 뭘 흘리고 먹는 것도 조금 어려운 분들. 네, 그리고 아이 정말 아이가 하는 것들을 수행하느라고 아이랑 관련된 일만 수행하느라고 그 이외에 해야 될 집안일들이 또 있잖아요. 예,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아버님들도 요즘에 많이 도와주시죠. 그런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역할 분담을 잘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가정일에 관련된 성가심에 대한 스트레스는 육체와 관련된 육체의 힘듦, 신체적 피로도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님들 그리고 어머님들이 함께 협력해서 업무를 잘 분장한다면 사실 많이 줄일 수 있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아이가 어질러 놓은 장난감과 음식물을 계속 치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좀 건드려주면 스트레스 감소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 스트레스를 겪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장난감을 덜 사준다가 해결책이 될까요? 음식을 간혹 준다. 하루에 5번 주던 거를 2번만 준다. 네, 횟수적으로는 뭐 줄 수 있겠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습관이잖아요. 어질러 놓고 정리하지 않는 아이의 습관 문제를 건드려야만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확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느냐는 달라지겠죠. 외출할 때 집을 나서기 전에 그 준비 상황 자체가 매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네, 부모님들이 아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우리 아이가 뭐 분유를 먹는다거나 그죠? 또 혹은 또 신생아에 가까운 아이들은 물론 외출을 잘 하지는 않지만 뭐 기저귀, 분유 가방, 옷 가방, 아이가 놀이할 장난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 보따리가 이만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서부터 약속 시간에 잘 도착하려면 일찍 나서야 되는 문제들, 아이만 치장해야 돼요? 나도 치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 치장을 해야 되는데 아이 거 끝나고 내 거 조금 하려고 그러니까 밖에서 남편은 빨리 나오라 그러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엄마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머니들은. 그래서 아버님들이 또 도와주기는 하는데 도와주는데 엄마만큼 또 아이의 물건을 잘 챙기시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엄마에게 2번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조선시대 사람이라서 20년 전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다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뭔가를 조금 도와주고는 싶은데 뭔가 속 시원하게 못 도와주니까 그냥 제가 다 한 되게 적극적인 스타일. 그래서 그런데 빨리 나오래요. 빨리 나갈 수가 있냐고요. 또 친구들을 만나고 싶죠? 우리 부모님들 외출 하고 싶죠? 그런데 또 외출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외출을 포기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아이를 준비시키는 이런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생각해 볼 때, 준비를 하느니, 내가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는 경우도 정말 생긴다는 거죠. 쇼핑센터나 음식점, 공공당 장소에서 아이를 다루기가 어려운 상황, 이거는 뭐와 비슷해요? 어질러 놓은 장난감하고 비슷하죠. 안 데리고 나간다. 이게 해결책이 될까요? 안 되죠.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훈육을 두려워하고 아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행동하는데 나는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그러면 안 되시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이제 훈육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내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성가심, 귀찮음이라는 걸 유발하는 스트레스에 해당됩니다. 2번째, 부모님이 갖게 되는 스트레스, 양육 죄책감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문항이 3개밖에 없지만 심각성은 앞에 거보다 훨씬 깊어요.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어렸을 적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나의 기질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저도 결혼을 20살에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많았어요. 다른 어려움들도 물론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제가 양육 죄책감을 갖는 엄마였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발생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결혼을 너무 일찍 해서 그래. 내가 아이를 너무 일찍 낳아서 그래. 내가 잘 몰라서 그래.
다 내 탓같이 여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일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죄책감이에요. 앞서 있었던 성가심은 해결이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마음 깊숙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여기는 신앙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정말 해결된 순간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한 엄마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모든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 사실은 부모님 탓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내 탓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병들기 시작하고 얼굴에 그늘이 지고 아이에게 그 우울감이 전이가 되고 아이는 부모를 걱정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관련성이 있는데 좋은 점이 있나요? 내가 죄책감을 가져서 좋은 점이 있으면 가지면 되거든요. 그런데 좋은 점이 전혀 없어요. 반성적 사고는 좋은 거지만 죄책감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앞으로 잘하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깊숙이 가져가지 말란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와 비교했을 때 뒤처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부모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죠? 우리 아이가 잘했으면 좋겠는 게 부모의 욕구죠? 당연한 바람이에요. 그건 욕심이 아니라 모든 부모가 갖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그 문제조차도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뭔가를 잘못해줘서 그렇다라고 돌릴 수 있어요. 물론 객관적으로 부모님의 어떠한 부분 때문에 아이가 이러한 부분을 조금 뒤처지게 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게 아이가 언어적으로 느린 경우에 그 말더듬 같은 경우에 유전적 인자가 실제로 있어서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나 때문이야 라고 시간을 보내면 오히려 손해라는 거예요. 예, 현상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점을 도와서 우리 아이가 자존감에 손상을 받지 않은 채로 자기에게 만족하는 상태로 그 길을 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아이와 자꾸 비교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모 생각에는 다른 아이의 장점이 커 보이는 거예요. 네, 그것조차도 나의 잘못으로 가지고 온다면 굉장히 이 죄책감은 커지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아이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그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죄책감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죄책감이 너무 심해서 반성하고 다시 안 그러면 좋은데 그 죄책감 때문에 또 짜증이 나가지고 또 화를 내는 그 아주 반복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아주 좋지 않은 우울감을 전이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화와 짜증을 내는 이 상태에서 부모님이 아이를 훈육하는 거는 사실은 혼내거나 화내거나 신경질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훈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더하기. 예. 내가 정말 필요한 훈육을 해서 우리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내리면 그걸 보고 막 미안해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상황이 발생돼요. 뭐예요? 어질러 놓은 장난감 치우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하고 그런 상황은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훈육을 해놓고 또 미안해해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아이가 인상 쓰는 거를 부모님이 못 보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죄책감을 또 가지세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모든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는 폭발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죄책감 위험합니다. 왜 폭발하는 게 위험한지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생활 제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젊은 세대잖아요. 그래서 하실 줄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출산을 경험을 하시게 되죠. 특히 이 부분은 아버님들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어머님들이 해당이 제일 많이 되실 거예요.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도 있고요. 흔쾌히 내가 자녀를 낳으면서 경력을 단절시킨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경력 단절이란 저 말이 참 싫어요, 사실은. 네, 사회적으로 좀 쓰는 용어라서 저도 쓰기는 하는데요. 안 쓰고 싶어요. 네, 어머님들이 그러면 경력이 멈춘 이러한 상태인 것이 사실은 자의에 의해서도 있고요. 타의와 환경에 의해서 흔쾌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아마 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들 중에
자유에 대한 욕구,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마다 어떤 욕구가 높으냐의 수준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 중에 내가 자유에 대한 욕구가 높으신 분들은 일을 하셔야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내 어떠한 그 자유로운 부분을 누리셔야만 집에 가셔서 더 잘하세요. 왜냐면 밖에서 그 나의 어떠한 존재를 더 좀 확인을 하고 그 에너지를 집에 긍정적으로 쓰는 거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잘 되어지지 않아서 곰고 골마서 이렇게 나의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아이를 일찍 낳아서 또 이렇게 활발하잖아요. 외출을 하고 싶은데 아이가 연년생이라 둘이니까 얘네 둘을 데리고 외출을 하려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포기해요, 대인관계를. 예. 야, 정말 미안한데 나 오늘 못 나가겠다. 왜? 막 친구들은 몰라요, 제 속을. 그죠? 자기네들은 애기 안 낳아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걔네들한테 어떻게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해요. 근데 정말 경미 아줌마 다 됐다 이런 소리나 듣죠. 근데 이제 친한 친구들도 그런 걸 이해를 못 하죠. 이거는 정말 엄마가 돼봐야만 아는 거죠. 그 생활 속에서 겪어봐야만.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아, 저기 미안한데 그냥 다음에 보자. 내가 애들 챙겨서 나가려면 너무 힘들고 나가서도 뭐 아이들이랑 친구들이랑 대화나 한 줄기 할 수 있어요? 애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대인관계가 많이 끊어졌고 지금은 어때요? 제 친구들이 이제 바뀌었죠. 예. 바뀌어서 친구들이 진짜 그래요. 야, 경미야, 네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겠다고. 근데 진짜 제 친구들은 대학생들이니까 대학생들이고 제가 아기를 볼 때 자기네들 휴강, 공강 아니면 수업 빼먹고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제 미역국을 뺏어 먹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제 친구가 사과하더라고요. 경미야, 미역국 뺏어 먹어서 미안하다. 내가 애를 낳으니까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게다가 넌 나이도 어렸었는데 이제 걔네들도 뭐예요? 철이 든 거죠. 철이 든 거죠. 예. 저도 생활 제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관련된 걸 또 배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매번 제 모습을 반성했던 것 같아요. 죄책감으로 가져가서 과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 아이들이 부족한 엄마였지만 그래도 잘 커졌고 지금 내 곁에 계속 있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매 순간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 또 그 존재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잘 지내야겠다. 이렇게 저는 마음을 많이 바꿨어요. 이제 신앙 덕이죠. 과거는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요.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생활 제한 스트레스가 높은 부모님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러는 경우에 방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내가 이 생활 제한 스트레스, 나의 자유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부부가 대화를 하시면서 조절하시면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남편분 같은 경우에 학교 다닐 때는 청년 때는 내가 테니스를 종종 치고 그게 나한테 되게 좋았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단이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일도 바빠지고 아이 태어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가 다 놨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 취미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글씨를 되게 잘 쓰는 사람이었는데 아이 키우느라고 나에 대한 걸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최근에 제가 아는 동생도 글씨를 너무 예쁘게 쓰는 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캘리그라피를 배우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설레어하는 제 모습을 제가 봤어요. 아, 필요하구나. 필요하구나. 내가 아기가 있는데 언제 그걸 시간 내서 배워? 아, 내 팔자야. 아우, 그러면 안 돼요. 왜요? 그건 욕심이 아니라니까요. 욕심이 아니기 때문에 방안을 마련해서 나에 대한 탈출구를 주셔야 돼요. 이러한 방식으로 생활 제한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스트레스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죄책감만 빼놓고서는 외부 환경을 조정하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현상적인 스트레스들 굉장히 많이 있죠. 예, 한번 여기에서 보시면서 내가 관련된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보신다면 많은 부분 해소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비대면 실시간에서 이야기했을 때 산책을 하신다라고 하는 분들도 나오셨었는데요. 정말 뭐 친구랑 수다 떠는 거, 그죠? 뭐 운동하는 거,
나에게 이렇게 요리를 내가 집에서 맛있게 해먹는 거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끼니를 해결하는 식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이 스트레스라는 건 사실은 정말 간단히 말해서 내 맘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방식이 저렇게 막 소리 지르고 겉으로 보이게 표출하는 쏟아내는 방식도 있지만 이렇게 혼자서 묵묵히 삭히는 경우도 있어요. 겉모습은 매우 달라 보이지만 이 두 가지 스트레스는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병들게 한다는 점에서. 저렇게 소리 지르고 나서 남들은 상처받고 본인은 괜찮은 경우도 있지만 인간관계가 좋아지지 않겠죠. 혼자 사귀는 경우는 어때요? 티가 안 날 것 같지만 사실은 티가 나요. 예, 어느 순간에 폭발을 하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불편해하기도 하고요. 속으로는 골죠. 아닌 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어떤 방식으로든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스트레스가 단지 나를 괴롭히니까 힘든 게 아니라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모든 관계에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에 대해서 적절한 해소 방안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팽팽하게 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의 신체만 우리의 머리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행동까지도 팽팽하게 죄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와 관련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스트레스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릴 때.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몸이 알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스트레스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그죠? 숨이 가빠지고, 혈압이 오르고 막 내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코티솔이 이 환경에서 12시간이 우리 몸속에서 유지가 돼요.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을 딱 만났을 때 분비되고 없어져 버리면 되는데요. 다른 호르몬들과 다르게 이 코티솔은 12시간 동안 우리 몸에 머무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면역 체계가 밥 먹을 때는 위에 신경을 써줘야 되고요. 그죠? 공부할 때는 뇌에 신경을 써줘야 되고, 잠잘 때는 수면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안정화시켜줘야 되는 게 면역이잖아요. 그런데 12시간, 12시간 안에 밥은 두 끼는 먹잖아요. 이때 우리 면역 체계가 어디에 집중하냐면 저 코티솔 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너무 똑똑하죠.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이 건강한지를 알고 코티솔 관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뇌에 신경 써야 될 거, 우리 위에 가서 뭔가 작용을 해야 될 것들이 다 코티솔로 향하면서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면역력이 감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체적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질병으로. 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움직이죠. 그리고 파충류, 파충류에게서 제일 발달한 뇌의 부분이 뇌간이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사람에게도 있어요. 스트레스 상황에 뇌파를 찍어보면 그 부분이 욱신욱신 불끈불끈 거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근데 파충류, 도마뱀이 적을 만났을 때 하는 행동이 뭐예요? 달려서 들어서 물어 뜯어요? 직면해요? 아니죠. 도망가요. 피해요. 숨어요. 그래서 우리도 본능적으로 어떠냐면 스트레스 상황을 보자마자 너 일로 와봐 하고 팔 걷는 사람 별로 없어요. 회피하고 싶은 게 본성이에요. 본성. 근데 쟤는 파충류고 우린 사람이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네? 스트레스네? 하고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도망가봤자 어차피 그 스트레스 안 없어졌잖아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돌아오면 천국으로 변해 있어요? 내가 친구하고 수다 떨고 돌아오면 상황이 막 변해 있어요? 뭐가 변해 있어요? 내가 변해 있죠, 내가. 그런 것처럼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부모님들이 가장 마음 아프신 게 그걸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내 스트레스가 나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아이의 불안정한 감정, 불안정한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관계가 나빠지고 나는 앞에 그냥 하나 밀었을 뿐인데 어때요? 자기들이 알아서 다다다다다다다 넘어지는 거죠. 도미노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는 게 부모님들에게도 또 다른 아픔이 되잖아요. 이러한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피할 수 없는 양육 스트레스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는 제가 현상적인 것을 말씀드렸어요. 현상적인 것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떠한 관리를 한다라고 해서 현상적인 것들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 해소가 되지만 정말 근본 뿌리를 알고 계시면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 오늘 이야기를 듣고 너무
하고 싶다. 나는 스트레스를 너무 관리하고 싶다 해서 당장 실행하셔도 정말 괜찮아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현재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당장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단 방향만 뒤돌아서 가지 않으시면 돼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면 한 3일 나에게 여유를 주세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산책한다, 커피 한 잔 마신다 이 차원이 아니라 아, 오늘 수고한 나한테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사줘야겠다. 혹은 와, 오늘 정말 내가 애썼는데 나 오늘 밤 공기 혼자 맡으면서 좀 걸어보고 싶다. 혹은 서점에 가서 나를 위해서 책 한 권 선물해야지. 이렇게 나를 객관화시키는 작업으로서 같은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유 이제야 좀 짬이 났네. 아유 커피 한 잔 해야지 이거랑 그죠? 이렇게 하고 아유 이제 애들이 좀 자네 영화나 한 편 봐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되게 많이 해본 솜씨라서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수고한 나한테 어떤 영화를 보여줄까 이렇게 하시면 질적으로 훨씬 더 나를 스스로 존중하는 경험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게 스트레스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안 하셔도 돼요. 예. 아이들은 우리가 이런 공부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걸 들어보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매번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 교육 듣고 나면 사실은 우리 부모 교육 듣는 이유 뭐예요? 잘하고 싶어서잖아요. 사실 그 마음 하나로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하고 싶어서 실행하다가 보면 며칠 가요. 일주일? 오래 가시는 거예요. 3일 하면 잊어버리죠. 우리의 삶이라서 그래요. 생활이라서 그래요. 자녀는 우리랑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잖아요. 똑들이 알고 있잖아요. 쇼가 안 돼요. 자녀나 부모나 서로에게 쇼가 안 되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시작하시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네, 제 강의를 듣고 나서 한 2, 3일은 그냥 생각하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래도 돼요. 정말이에요. 네. 더 근본적인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저랑 살펴볼게요. 우리 앞서서 제가 했던 그 현상들과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뿌리를 제가 용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환경이죠. 네, 환경. 코로나도 여기에 속할 거고요. 부모님들의 직장 생활도 여기에 속할 수 있어요. 네, 부모 자신 요인. 네, 앞서 제가 얘기했던 부모의 정체성 같은 거. 자녀 요인이 있어요. 부모랑 자녀 기질을 다룰 수 있어요. 이거 자녀 요인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요인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는 다른 존재예요. 그죠? 다른 인격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도 어떤 것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요. 그것 자체가 부모 자녀 관계에 또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죠. 환경 요인 중에 부모님들이 밖에서 받고 들어오는 스트레스도 하나의 환경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자녀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또는 시댁이나 친정과의 어떤 관계성, 또 어떠한 행사, 사건,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어떠한 문제들, 이것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부모에게 영향을 미쳐서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도한 업무량도 사실은 이 외부 스트레스, 환경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부모 자신의 요인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 정체성이 별로 없는 경우. 저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기는 낳는데 정말 부모인가? 긴가민가 하는 상태. 그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부모에게도 스스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죠. 내가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또 우리가 매스컴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자주 나오죠. 요즘에는 좀 뜸한데 다른 뉴스들이 정말 많아서 영아를 낳고 아이를 낳고 부부가 게임에 미쳐가지고 아이는 굶어 죽는다라거나 방치돼서 죽는 경우. 그럼 우리는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죠. 화들짝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생물학적 부모만 됐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부모 정체성이 있으면 그 행동을 못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모의 본질적인 부분, 그 부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 심각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 요인이 있어요. 부모님하고 자녀가 기질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은 느리신데, 부모님은 굉장히 느긋하고 느리신데, 자녀는 굉장히 거친 기질 혹은
까다로운 기질이라고 사실은 영어에서는 해석이 되는데 까다롭다라기보다 환경에 굉장히 민감한 체질일 수 있어요. 그러면 뭔가에 대한 반응 자체가 서로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서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고요. 부모님은 굉장히 적극적인데 자녀가 느렸어요. 느린 기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신발 신는데도 3,000년이 걸려요. 밥 먹는데도 5,000년이 걸려요. 그러면 부모님은 주로 빨리 해. 왜 그래? 쟤 다 먹었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아이는 그러면서 그 얘기가를 들을 때 내가 느리구나라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면 좋은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싫어하나 보다. 내가 귀찮은가 보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못났지?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속상하네 하면서 자존감은 내려가고 우울감은 쌓여가겠죠. 실제로 이러한 문제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엄마 아빠가 정말 빠른 기질이신데 아이가 느린 기질인 경우에 상담을 해봤더니 아버지가 한참 이렇게 대화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애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식으로 대화를 하시더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사실은 어렸을 때 되게 느린 아이였대요. 그랬는데 이분은 부모님들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빨리 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너무 싫었지만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정말 그냥 빨라진 경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그 빨라진 계기가 어떤 열등감의 극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패턴이 성인이 돼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떠올리면서 아이에게 어떤 언어를 쓰면서 기질을 존중하되 그 아이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을 본 적이 있어요. 부모의 잘못이 있나요, 여기에? 없어요. 내 자녀가 가지고 태어난 어떤 기질적인 부분이 부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 아이가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부모에게는 하나의 큰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미성숙해 보일까 봐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는 이유는 그러한 것들을 서로 좀 헤아리고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 되면 가장 좋겠죠. 부모 자녀 관계 자체가 스트레스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어요. 특히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적 스트레스가 제일 커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도 사회생활을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일 큰 스트레스가 일에 있나요? 일? 업무가 많아서의 스트레스보다 누군가와 내 관계가 껄끄럽기 때문에 갖는 스트레스들이 있지 않으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관계가 아이와의 관계가 내가 좋지 않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별일이 아닌데도 그 일이 어떠한 폭발물이 돼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요. 그런데 가족들 간의 그 부모 자녀 관계가 매우 유쾌하고 좋은 경우에 어떤 가족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같이 돌파하기 위해서 고민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에게 고마움이 생기고 함께 해결했다라는 성취감과 가족 간의 결속력이 강화되면서 스트레스를 완충해줘요. 쿠션 장치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제 중고등학생의 자녀를 혹시 두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은 이제 미취학 자녀들, 우리 유치원에, 그죠? 아이들, 영유아가 지금 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커서 관계를 만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관계는 어느 순간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계를 좋게 만들어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혹시 관계가 좋지 않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좋게 만드시면 돼요. 예, 그래야 이 아이의 맥락을 알 수가 있는데 상담해 보면 정말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얘가 갑자기 그래요. 안 그러던 애였어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순응적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자아를 찾는 거죠. 그러면서 반항을 하고 거부하고 돌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부모한테는 그게 뭐예요? 근심이 되죠. 그런데 원인을 살펴보면 관계에 있거든요.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제가 스트레스에 대한 강의인데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할까라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앞서서 있었던 현상적인 스트레스, 성가심, 죄책감, 생활 제한은 겉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곁에 어때요? 120세, 걔네들은 120살까지 사는 세대래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을 거예요. 시집장가 가도 부모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할 수만 있다면
아주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당장 절대로 뭐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오늘은 체크해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안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나갔다 오세요. 수다 떨고 오시면 좀 괜찮아지실 거예요. 라는 강의면 제 강의를 왜 들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신경. 아까 우리 생활 제한 스트레스 조절할 수 있죠? 그 부분을 좀 컨트롤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코로나 어때요? 조심하면 되지만 코로나의 근본 뿌리를 발본색원 할 수 있어요? 그 중국에 있었던 박쥐랑 돼지 찾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뱉어라 뱉어라 할까요? 안 되잖아요. 그죠? 부모 자신, 자녀, 부모 자녀 관계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네. 자녀 훈육을 한다면 그 얘기는 맞지만 자녀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네. 저는 자신 있어요. 네, 그러면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 가장 우리가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부모인 우리 자신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 시작할 때,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보기 시작할 때 곧바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부모 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자녀는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가 지금 자녀에게서 바꾸고 싶은 모습들이 있나요? 그게 진짜 바뀌어야 할 모습인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드린 페이퍼에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아이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은지를 하나 체크해 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서 아이에 대한 기대치라고 하는 거는 책에 나와 있는 수준, 옆집 아이의 수준이 아니라 내 아이가 실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다른 아이는 5 정도의 수행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5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빨리 도달하라고 재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다른 아이들은 5인데 우리 아이가 3이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3에서 출발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말하는 기대치는 바로 그거예요. 내 아이의 수준을 내가 잘 알고 거기에서 가고 있는가라는 걸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아이의 능력 수행, 내 아이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옷을 입는 것이든 식사를 하는 것이든 어떤 학습 능력이든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데 내가 기대치만 높다라고 하면 그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고 아이에겐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대는 해야 돼요. 자녀에게 기대감을 갖는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기대치에 부응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아이의 수준을 잘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아이를 아는지를 점검해보라는 말씀입니다. 훈육이에요. 훈육을 잘못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훈육 방식. 제가 대화를 해보면 훈육하신대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어떻게 한 에피소드를 들어보면 말을 하셨어요. 대화를 한 게 아니라. 우리 애랑 말이 안 통해요. 반응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의 반응.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반응을 보셔야 되는데 말을 해놓고 잔소리를 해놓고 대화하고 훈육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잔소리는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가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기분 나쁘고 듣기 싫잖아요. 또는 이중 메시지 쓰는지 보셔야 돼요. 제가 이중 메시지 썼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실시간 할 때도.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그랬는데 저도 유아교육을 한 사람이니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고 아이가 보기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싶어서 말로는 괜찮아 이랬어요. 근데 표정이 안 괜찮았어요. 아이는 뭘 보냐면요.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엄마의 표정, 눈빛, 감정 상태에 훨씬 민감해요. 그래서 얘는 내 말에서 계속 괜찮아라는 말이 나오지만 제 얼굴빛이 어둡고 눈빛이 따뜻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어. 눈빛은 안 괜찮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표정은 안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데 입으로만 괜찮아. 괜찮다고. 아이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비표정, 비언어. 예. 언어가 아니라 비언어를 90% 신뢰해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솔직하셔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엄마 아빠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솔직해서예요. 인간적인 모습을 나에게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고 날 것으로 막 화내고 통제 없이 그러란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에게 감정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을 솔직하게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엄마도 사람이구나, 우리 아빠도 사람이구나. 근데 엄마 그거는 좀 싫어.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게 아이 입장에서 안정감이 있고요. 믿을 만하고 기댈 만한 부모의 모습이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훈육에 대한 우리가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멈추지만 두 가지, 나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혹은 내가 잘못된 훈육으로 스트레스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지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앞모습을 보고 크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민백 유치원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자녀를 사랑하시고 또 정말 좋은 부모님이 되기 위해서, 되고 싶어서, 또 민백 유치원에서는 그런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러한 강의를 마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부모가 되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잘해보려고 하고 내 아이에게 무조건적으로 모두 다 주고 싶은 그 마음.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이 시간에 앉아서 이렇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모를 수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자녀들은 크면서 알게 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노력하셨어. 좋은 부모님이 되려고 애쓰셨어. 완벽하지 않지만 정말 훌륭한 분들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따라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A와 B의 색깔이 어떤가요?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우린 뭘 알고 있죠? A와 B는 같은 색이다. 놀랍죠? 눈앞에서 속으셨죠? 이 두 가지 색깔은 같은 색이에요. 하나는 그림자가 적기 때문에 조금 흐려 보이고요. 하나는 그대로 보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또 때로는 나의 감정이 바뀌어서 너무 못나 보이고, 그죠? 너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모를 때도 있지만 잊지 말으셔야 될 사실은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의 유일한 부모, 내 아이의 소중한 부모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신다면 지금 나의 어떠한 감정 상태, 지금 나의 어떠한 어려운 상황들을 떠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서서 우리 이제 부모님들께 이 그림책을 보여드렸었어요. 소개만 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그림책인데 봄에 함께 볼 수 있고, 방금 제가 부모님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때에도 누가 뭐래도 부모다. 오히려 아무도 자격증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훌륭하고 중요한 일을 수행한 사람들이 부모예요. 참 역설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들레는 민들레. 민들레는 누가 뭐래도 민들레입니다. 이 책 봄에 한번 구매해서 살펴보시면서 제가 오늘 한 이야기,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 참 좋지 않은, 반갑지 않은 주제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자녀와의 여러 가지 부대낌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부모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제가 속담을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뒤를 좀 바꿔볼게요. 가지 많은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부모님들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분들이죠. 뿌리가 깊고 튼튼할수록 가지에 좋은 열매가 맺힐 겁니다. 자녀가 있기 때문에 걱정은 당연한 거죠. 걱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보다도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열매 그 자체가 된다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고 내 아이가 내 곁에 그래도 건강하게 함께 있음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의 역할과 또 나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강의가 우리 1 시간 15분 정도 진행이 됐네요. 우리 부모님들 너무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하고요. 따뜻한 봄날입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지만 부모님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봄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또 우리 민백 유치원에서의 선생님들과 원장님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